현재 한국과 일본 등을 돌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서 뜻밖의 군 기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당황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본의 현지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주변에 중국 레이더 기지 등장. 우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띄웠고 중국의 의중을 확실히 보여주는 관용신문은 한국과 관계가 깊어졌다면서 한국의 입장은 크게 상관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고립이 안 되려고 한국을 끌어들이며 연일 관계가 깊어졌다는 등 한국이 부담스러운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외교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단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해서 한일과 큰 틀에서 협력을 잘해보자면서 돌아간 상황인데요. 그런데 왕이 부장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한번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당황시키는 군 기지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중국 대련시에 순항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 무인 비행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의 중국 관련 군사 전문 연구소를 인용하여 이들은 이미 지난 2019년에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무인 비행기를 북한 국경에 가까운 대련시에 활주로를 비롯해 관련 시설을 갖춘 것이 위성사진에 보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이유는 한반도와 일본을 스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선 한국은 중국의 탐지 부대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로 인해서 한알령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드의 레이더 기능 때문인데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레이더로 스캔한다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물론 사드의 종말 모드로 인해서 중국의 극히 일부 지역만 탐색이 가능하고 그것도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사드는 전진 배치용으로 모드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그것은 베이징을 포함해서 중국의 주요 지역을 레이더로 탐지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한 것입니다. 사드의 종말 모드는 800km만 탐지가 가능해서 북한만 보이지만 전진 모드는 2000km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입장에서 중국의 턱 밑에 사드 진입을 허락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인 것이 이미 중국의 네이멍구나 헤이룽장성 등의 초대형 레이더가 포진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다소 멀리는 괌까지 스캔이 가능한 중국판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드로 논란이 된 2017년에 중국은 이미 군사 매체를 통해 F-35B까지 탐지가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밝혔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보다 훨씬 길어 한국, 일본 양국의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 중국은 템보 레이더 외에도 곳곳에 수많은 위성과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산둥반도에도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해서 한국 전역을 자유자재로 스캔하면서 한국과 미군 등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위성 142기 가운데 55기가 야오간 시리즈로 불리는 군사 첩보 위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사실상 전역을 실시간으로 군사 위성으로 감시 중이죠. 그러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하나에 미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에는 보복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무인 헬륨까지 띄워서 좀 더 낮은 고도의 순항 미사일 탐지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F-15K에 독일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를 장착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스텔스라 탐지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며 동시에 한국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는 말로는 잘해보자며 웃으며 돌아갔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한국을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와 같은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한국이 다시 하게 된다면 중국은 즉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보복하니 이러한 중국의 군사기지들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꽁꽁 묶으며 다각도로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오바마 정권에서 크게 부상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놓아버렸고 시진핑 정권이 전세계 규칙을 중국이 정한다는 도광양회를 펼치면서 주변에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도 있지만 중국도 이런 상황이니 필시 국가에서 매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매년 GDP의 2.5에서 3%가량 국방비를 집행하며 유럽이나 기타 국가 대비 천문학적 금액을 쏟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이 최소한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중 간에는
경제 관계가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외교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중국 기지 나오자 본색 드러냄. 그런데 이런 중국의 미사일 탐지 기지가 노출되자 일본에서는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은 저렇게 날뛰는데 일본은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논의하는 단계 정도이지만 중국은 벌써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경계태세를 이미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 언론은 이제 아예 핵무장을 논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한 일본 관련 매체에서는 이제 일본도 핵무장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차드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관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을 대응하는 일본이 핵무장에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일본 무장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관련 내용 인터뷰에서 미국 살림이 나아지려면 한국, 일본 등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피력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미군 배치로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나 나중에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을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19로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세계 경찰 역할은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각자 도생의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잠재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참모들을 대거 그대로 채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도쿄 상공에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미일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ICBM을 대비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국방장관은 SM-3 블록 2A는 12년에 걸쳐 미일의 공동 개발로 완성한 것이라며 내년 이후로 일본 배치 계획이 잡혀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방어용 미사일만 일본이 돈을 많이 들여 개발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해당 미사일 개발에만 2,200억엔 2조 2천억 원가량을 썼고 앞으로 미국의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어보다 공격용 무기가 개발도 쉽고 돈도 훨씬 덜 들어간다는 주문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계에서는 더 이상은 지지부진한 논의는 하지 말고 아예 다른 시도를 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결국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자는 결론이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를 2~3% 이상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가 필수적이며 미군도 자국의 돈을 쓰기보다는 일본이 자체 무장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무장화되는 수순으로 발전하며 이는 한반도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패권 싸움에 낀 한국과 일본 등은 동북아시아에서 각자 대책을 세우는 상황이 옵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중국 방향이 예측은 안되나 중국이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모두 동향을 살피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건군 이래 최초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의 면모를 과시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여정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피력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국군의 중심에 특수부대가 있다는 점은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군에는 6개의 특수전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대 및 해난구조대, 공군 탐색구조비행전대 및 공정통제중대,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전을 주도해 단시간 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한국에서의 대체 불가 부대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로 유명한 육군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한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준비한 것이 시초라는 얘기입니다. 38명으로 시작된 특전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 부대로 활약한 일명 킬러 부대로 이어졌습니다.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로 거듭났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 및 정찰, 인질 구출, 주요 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맹호 부대와 백마 부대에 배속돼 적교란과 기습 작전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엔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하는데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각종 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들을 막아내는 수훈을 세웠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 역시 유명합니다. 제13공수 특전여단으로 개편된 이 부대는 처음에는 잠수부대로 소개됐습니다. 과학화된 장비와 다양한 자산을 운용해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특수부대는 UDT-C과 SSU가 있습니다. 우선 1955년 수중포파대로 시작된 해군 특수전전대는 1975년 특수전 임무가 추가되면서 UDT-C 부대가 됐습니다. 상륙작전에 앞서 적 해안에 침투해 기뢰등 수중 장애물과 해안포, 레이더 등을 제거하고 상륙부대에 각종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시에는 해상대 테러 작전이 주된 임무입니다.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부대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21일 새벽 인도양의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에서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던 한국의 화물선을 급습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을 말합니다. 해군 SSU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 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극한의 재해와 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일 해상공작대로 창설된 이래 세계 최대 수심 인양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 능력이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입니다. SSU 대원들은 극악의 환경에만 투입되는데 이에 대비해 훈련 내용 중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하는 극한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에도 베레모를 쓰는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우선 제6탐색 구조비 행전대입니다. 여기에는 적갈색 베레모를 착용하는 항공구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난한 파일럿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958년 8월 제33 구조비 행대대로 창설된 이후 최신 기종 헬기로 전력을 보강하고 인원을 늘리면서 1995년 전대급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는 공군의 항공구조 임무를 미 공군이 대신해줬지만 현재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5공중기동 비행단 이하 공정통제중대 역시 공군의 특수부대입니다. 붉은 베레모를 착용하는 공정통제사가 속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투입돼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부대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 활주로나 관제 시설이 없는 곳에 먼저 침투해 기상과 풍향 및 풍속 등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20여 명 정도만 있을 정도의 소수 정예로 한국의 특수부대들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동티모르에서 한국군 수송기 관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2005년 이라크전 당시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파병돼 기상 상황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가장 최근에 창설된 특수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출범한 이 부대의 주임무는 특수정찰, 직접 타격 등입니다. 강력한 특전사를 보유한 한국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분야 협력은 1980년 수교 이래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2011년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급진전됐습니다. 아크부대 파병 자체가 UAE의 아부다비 왕세제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UAE 군 부총사령관인 그는 2010년 5월 방한 당시 한국 특전사의 훈련을 참관한 뒤 이런 부대가 우리 UAE 군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UAE는 그해 8월 한국 정부에 특전사 파병을 공식 요청했고 이듬해 1월 특전사 150명이 아부다비 아라인의 특수전 학교로 파병됐습니다. 부대명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했고 파병된 장병들은 UAE 군교육, 연합훈련, 유사시 교민 보호 등을 수행하며
통상 6개월마다 임무 교대를 시행했습니다. UAE의 핵심 안보 전략 중 하나는 다른 나라와 협력관계의 구축입니다.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군 주둔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호주 등 6개국 3,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외국군 주둔은 선진국 군사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인데 한국 아크부대는 특히 특수전 분야에서 UAE군의 능력을 키워주는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AE는 한국과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특수전, 고공, 해상특전 등 아크부대, 각 팀에 UAE군 장병 1에서 3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UAE군 관계자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가 아마추어 군대에서 프로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크부대는 UAE가 다른 나라 연합훈련은 모두 취소했는데 한국과의 연합훈련은 100% 지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위력을 인정하듯 게임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해 해군 특수전전단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부대로 여러 밀리터리 게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PC 및 콘솔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와 배틀로얄 모드 워존에 대한민국 특수부대 오퍼레이터 스킨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으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게임 속 전투에 더욱 실감나게 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실 밀리터리 게임에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등장하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스페셜 포스에는 해병대와 특전사가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로 등장한 바 있으며 스페셜 포스 위에는 해군 특수전전단이 출전했습니다. 외산 게임 중에서는 레인보우 6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레인보우 6 로그스피어와 베가스 시리즈의 한국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밀리터리 게임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점차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네이비시를 비롯해 영국 SAS, 프랑스 GIGN, 러시아 스페츠나츠 등 세계적인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